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정보 유출 3,000명뿐 쿠팡의 기습 발표가 어제 성탄절이었던 어제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낸 이 보도자료 요지는 이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정보 유출 3,0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민감한 내용 없고요. 단독 범행이더라고요. 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으로 지금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죠.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민관합수단은 알고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쿠팡 전 직원 단독 범행. 제3자 유출 없어. 정부 일방적 발표 강력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일방적 발표 경찰도 민관 합동조사단도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다.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발표냐라는 거죠. 마침 쿠팡의 이 발표 어제 성탄절임에도 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관련 논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회의하기 대략 한 30분 전쯤에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회의에선 발표한 저희가 뭐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더불어서 이날 회의에선 논의된 게 이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미국 기업 쿠팡 한미 통상 갈등 불씨되나? 네. 갑자기 한미 통상 갈등이 왜 나와 싶을 수 있는데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대규모 로비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회의에 멤버로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요. 안보실 이 관계자들까지 다 일괄해서 회의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건데 얼핏 들어도 사안이 간단하지가 않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한미 핵잠 합의에 북한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공개했다. 어제 아침에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조금 전 새벽 6시에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어요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우리도 8,700톤급 이 핵잠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지시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진이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사진이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얼핏 봐도 상당히 좀 큰 규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핵잠은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이죠. 동력을 핵으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인 건데 북한의 핵잠은 진짜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핵잠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살짝 우려도 없잖아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진료특혜 정황까지 나왔는데 김병기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역공하고 있다라는 게 한겨레의 지금 일면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연일 거의 1일 1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진료 특혜입니다. 네. 지금 이 아내 그리고 아들이 병원 진료를 볼 때 기다리지 않게 먼저 해주세요라는 이런 특혜를 좀 받았어요라는 이런 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김병기 이 원내대표는 특혜 의전 자체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 퇴직한 보좌지들이 악감정을 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래서 그 사람들 직권 면직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대화 내용, 그들만의 대화 내용을 따로 공개하기도 했다라는 거 점점 뭔가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참 추웠죠. 성탄절 눈은 없었습니다만 추워도 정말 추웠다. 그러니까 이 귀마개 하고요. 성탄이 모자까지 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꽁꽁 지금 싸맨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그냥 더가 아니고요. 더 춥습니다. 네, 얼마나 춥냐라는 거죠. 저희가 기사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체감 영하 19도입니다. 전국이 냉동실이다. 우리 냉동실이 이렇게 추웠어? 보통 통상 한 마이너스 18도, 19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럼 나가면 이게 냉동실이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영하 19도가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죠. 오늘 출근길 정말 중무장하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고개 든 에그플레이션, 계란 한 판에 7,000원이에요. 물론 계란 한 판 9,000원 갈 때 거의 10,000원 가까이 갈 때도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떨어졌었습니다. 여기 같이 보시죠. 보면 10월 23일엔 7,338원이었었어요. 그런데 11월엔 떨어졌죠. 6,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졌던 이 계란 가격이 다시 7,000원대로 올라갔다 한 달 만에. 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돌면서 이거 계란 수급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년 가격 대비 8.3%가 올랐다는 건데 계란이 살림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은근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빵도 과자도 다 들어가고요. 애들 반찬할 거 없으면 쉽게 주는 게 이 계란 후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란 없으면 조마조마한데 이게 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란만 오르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칼국수, 냉면, 비빔밥, 분식집 한 끼도 10,000원으론 힘들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 여기 보시죠. 김밥 3,700원, 칼국수 9,846원, 김치찌개 백반 8,517원 등등등. 지금 다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5.7%, 4.9%, 4.7%. 지금 보면 사실 김밥, 글쎄 내가 가는 데 근처에는 김밥 3,700원짜리도 없던데 저희 앞에서도 제 동선상에서는 4,000원 미만 김밥을 찾아볼 수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평균을 내니까 사실상 직접 접하는 것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김밥 하나에 라면 하나 이 주문하면 10,000원 넘을랑 말랑 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 김에 다이어트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살짝 좀 듭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첫 구형입니다. 첫 구형, 누구에 대한 구형인 건지 보시죠. 윤,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입니다. 지금 현재 7건이 기소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 거다라는 거죠. 이 처음으로 구형되는 이 사건 뭐냐?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관저에서 버티면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때 받은 혐의, 그게 지금 오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체포방해 혐의가 이 구체적인 의율이 된 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예요. 이경민 변호사님, 오늘 구형 몇 년 정도 나올까요? 사실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구형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처음이죠. 거거든요. 예,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구형이 될 건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막아선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초유의 그런 이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기존의 공무집행 방해와는 수준이 다른 행동이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 형량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징역 7년 이상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예, 구형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최종 선고되는 형량은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내랑 우두머리 혐의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이제 형량이 선고되는 건 뭐 적을 수는 있는데 네. 구형 자체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아마 좀 처벌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전무후무, 그러니까 후무가 있으면 안 돼, 이 후에도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전무후무 해야 해요. 이게 이미 관저에서 버티면서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버텼었던 게 없었던 일이라 사실 전례가 이거에 비춰봐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자체가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안이 더 중하기 때문에 최고형 7년 이상은 좀 구형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말씀처럼 구형한 대로 선고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 결심 공판에 구형이 있고요. 그리고 선고를 언제 한다고 했느냐? 내년 1월 16일 날 할 겁니다라고 재판부가 지난번 재판 때 얘기했었죠. 근데 있습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좀 129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런 12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뭐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판장님 예, 뭐 의견 진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 거 설명하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내란 사건 재판의 그 증거들입니다. 대통령이 뭐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증언들이. 그런 증거들 다른 재판에서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그냥 간과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네,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1월 16일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했더니 무려 4번이나 마이크를 직접 잡고 그거는 다른 게 먼저 결론이 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체포방해 구형이 오전 10시 15분에 있습니다. 지금 8시 11분을 좀 넘어가고 대략 한 2시간 뒤면 시작이 되죠. 오전에는 증인신문이 있고 아마도 오후쯤 돼야 구형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구형이 나오면 재판부가 얘기를 했었던 건 16일이에요.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님, 저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16일 날 하면 안 돼요라고 지난번에 계속 반박을 했었거든요. 오늘 혹시 요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보면 18일 날이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그럼 자칫 여기서 또 변경하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선고기일 변경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한사코 지금 계속해서 선고기일을 넘기려고 했던 거는 석방이 되려고 했던 그게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 석방이 되고 나서 어쨌든 이제 2월에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조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여론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 이전 기일에 이렇게 밝힌 것을 봤을 때는 네. 아마 그 의지가 계속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전에 계속해서 선고기를 연기를 하려고 해봤지만 4차례 정도 이제 그걸 불허를 한 것을 보면 아마 이번에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오늘 그냥 구형을 듣고 1월 16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비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이후에도 선고기일까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그 사이에도 뭐 변론 제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선고일을 좀 늦추는 쪽으로 그렇게 좀 아마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오는 구형 자체는 최고형을 검찰에서는 얘기를 할 것 같고 이 얘기를 듣고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에 이제 선고를 할 텐데 오늘 결심 공판이면 검찰만 구형을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셀프 면죄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정부 조사 중에 쿠팡 노트북 하천에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3자 유출이 안 됐더라고요. 라고 주장이죠. 쿠팡이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우리가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같이 구체적으로 보시죠.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기로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약 3,000개의 고객 정보만 저장을 했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량의 고객 정보만 저장이 됐고 외부 전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량의 고객 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공동현관 출입번호 한 2,600여 개 정도, 그리고 결제 정보나 이런 뭐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이런 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출한 사람 행위 일체를 자백을 하고요.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다 우리한테 술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라고 쿠팡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갑자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지는 이거예요. 유출 규모가 3,370만이라고 하지만 진짜는 10,000분의 1도 안 돼라는 얘기예요. 정확히는 1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건. 거기다 그것도 다 삭제했어. 그리고 혼자 했더라고. 민감한 정보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네. 어제 성탄절 날 부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좀 서둘러서 시간을 맞춰서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글로벌 보안 상위 업체들한테 뭐 이 용역을 줘가지고 포렌식으로 검사했다는데 주사 쿠팡 용역을 받은 데가 쿠팡한테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조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정부 쿠팡 합동 조사반이다 그러면은 좀 믿을 수 있겠지만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어제 발표는 했지만은 사진이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증거는 하나도 없이 네. 3,300만 개가 유출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3,000개요? 그거밖에 안 되더라. 뭐 이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책임 회피를 노리고 이게 사태가 발생한 게 올해 11월 29일 날 쿠팡이 3,370만 개 고객 정보 유출됐다. 네. 그게 벌써 얼마 됐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발표를 서둘러서 한 거는 한국의 여론이 자꾸 좀 안 좋아지고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 뭐 보안 대책, 뭐 영업 정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저렇게 발표했는 것 같은데 좀 진정성이나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그냥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해보니까 3,370만 개 아니고 3,00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중요한 내용도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들의 주장인 거지 근거가 딱히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쿠팡은 우리가 잘 알아봤어요. 추가 유출 진짜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뭘 얘기하느냐 같이 보시죠. 독립적인 외부 전문 업체의 포렌식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뭐 글로벌한 외부 업체예요. 그러면 어디 이름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까 2,600여 개 정도의 공동현관 출입번호 여기에 접근한 걸로 확인이 됐고 이건 유출자의 진술과 실제로 부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얘기를 했고 이게 이 진술과 내용이 좀 부합하더라고요. 이 얘기 자체가 지금 보면 외부 전문 업체의 포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창일 교수님, 이게 쿠팡이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게 쿠팡이 자체적으로 건드려도 되는 자료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 포렌식을 한다는 게 지금 쿠팡이 마치 뭐 수사기관처럼 저렇게 행동을 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쿠팡 자체가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 대상이고 저 정보 유출을 이제 일으킨 그런 기업인데 이제 여러 비난이 있다 보니까 지금 쿠팡의 그 누굽니까 김범석 의장은 아예 아무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이제 장막 그 병풍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정부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아까 말씀처럼 어제 그 긴급 장관 회의를 했잖아요. 어제 그 정책실장 주재로 말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급히 발표한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수사 대상자가 피의자를 특정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쿠팡 스스로가 지금 수사 피의자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이런데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그 배경 뒤에 숨어서 네. 사실상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거다. 이건 절대 우리나라가 이건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전혀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뭘 가지고 믿습니까? 예. 네. 지금 쿠팡 자체가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이 무슨 경찰인 것 마냥 수사기관인 것 마냥 직접적으로 무슨 포렌식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까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이거 자기가 의뢰한 이 의뢰를 받은 업체에서는 의뢰인의 이 어떤 구미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진짜 드는 건 이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쿠팡의 한국 패싱 당국 수사 중인데 범행 노트북을 포렌식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이게
포렌식 한다고 하고,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의 영역이에요. 디가우징 해버린 건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그러니까 디가우징이라는 게 뭐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디가우징이 자력으로 해서 다 안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연구, 복원 못하게. 이런 정도까지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설 포렌식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내가 해서 자료를 제출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국가수에서 재차 포렌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애초에 이 자체를 지금 압수수색을 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쿠팡 입장에서는 7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임의로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도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압수수색했다, 포렌식을 했다라는 말은 네.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쿠팡이 배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사를 이렇게까지 잘할 줄 알았으면은 수사까지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 네. 정말 셀프로 수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까지 발표를 했다는 게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고, 정말 쿠팡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부분도 따로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인멸된 부분이 있으면 네. 그 부분도 추가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별개로 쿠팡에서 책임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막 만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런 사설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설 업체가 했다고 얘기해도 수사기관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이 다시 한번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쿠팡이 이렇게 수사 잘할 줄 알았으면 수사도 시킬 걸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쿠팡은 수사를 정말 잘 한 건지,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트북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해서 확보했어요. 그냥 노트북도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확보하는 과정도 뭐 웬만한 수사기관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어떻게 확보했는지 좀 볼까요? 쿠팡의 설명입니다. 유출자가 노트북을 부수고 쿠팡 로고가 적힌 에코백에 넣어서 벽돌이랑 같이 하천에 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뒤에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았고, 우리가 그걸 찾은 거를 회수해서 보니까 이게 일련 번호가 이 진술자가, 용의자가 얘기한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그 노트북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또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윤영걸 대표님. 자기네가 사설 잠수부를 써서 건져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쿠팡 자체가 수사 대상인데 포렌식에 이어서 좀 잠수부 해갖고 이걸 우리가 뭐 찾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네. 어디 뭐 중국 무협지 같기도 하고, 네, 북한 김정은이가 발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황당해서 믿을 수가 없죠. 저렇게 부수어서 강에 버렸으면은 네. 최소한 강에서 건지대의 사진, 그리고 어느 강, 한국 강인지 중국 강인지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양쯔강인지 뭐 한강인지 금강인지도 얘기 안 하고, 하여튼 꺼냈으니까 너희들 믿어. 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또 잠수부로 동원해서 찾았다는데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아무것도,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증거 훼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런 거는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부총리 주재로 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대응책을 하는데 너무 서두르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정말 근본 원인이 쿠팡이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건방진 원인은 네. 우리 정부의 두 가지 책임입니다. 네. 하나는 재래시장 키운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을 아예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물류단지라든지 뭐 휴일 영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막고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는데, 재래시장은 안 가고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으로 시장을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 제재라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있거든요. 근데 쿠팡은 우리 공정위에서 쿠팡에다가만 하고 김범석은 뺐어요. 김범석은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서 빼고 쿠팡 법인만 규제를 하니까, 네. 쿠팡은 뭐 내부 지분이라든지 내부 거래라든지 뭐 주식 공개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할 거를 했으면은 이런 쿠팡이 아나무인 행태가 안 나오는 거죠. 정부의 비호로
쿠팡이 이렇게 공룡이 됐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동하고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정부 측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쿠팡이 아무런 이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룡처럼 독보적으로 클 수 있었던 데는 정부 측의 책임도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거를 건져 올린 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닌데 건져 올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중앙일보 기사 같이 가볼까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 이외에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의 국적, 체포 장소, 범인이 사용 후 장치를 벌인 하천이 한국인지 중국인지도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다 발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한국인지 중국인지조차도 얘기를 못한다라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말씀 중에 나왔죠. 이런 믿기 힘든 결과를 내놓은 시점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정부 긴급회의 당일에 쿠팡 범인 사건 보도에 정보 삭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죠.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었다는 건 정말 긴급하게 중대해서 회의를 열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 회의 오후 4시에 열렸는데 쿠팡이 보도자료를 낸 게 오후 3시 30분쯤 대략 한 30분 전에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최청일 교수님, 회의 전에 이걸 미리 발표를 하면 회의에서 별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네. 이제 김용문 정책실장 주재로 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뭐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경찰까지 이제 같이 참여했고 네. 외교 안보라니까 동원이 됐어요. 한미 간의 무역 갈등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긴급적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 쿠팡은 영업 정리시켜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출의 90%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여기 쿠팡 다 쓰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도 쓰고 있고. 그런데 네. 저 기업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공룡처럼 커졌어요. 뭐 코로나라는 뭐 그런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배달이라는 게 점점 일상화되면서 쿠팡이 커지면서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서니까 이제 미리 김을 빼려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수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이래야 네. 되겠습니다만 정말 징벌적 손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였죠. 무슨 팡인가 이런 기업이고 아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중국인지 한국인지 밝히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 없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으시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하나의 그 도전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거예요. 일개 기업이 말이죠. 이건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 되고 영업정지 시켜야 된다. 우리 여러 가지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거의 이건 대한민국을 겁박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러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쿠팡 뭘 믿고 이러냐라는 거죠. 이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정부 통상 이슈처럼 미국에 로비하는 쿠팡의 분노, 법을 어겨놓고 뻔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상 이슈처럼 미국의 로비를 쿠팡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물러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헤럴드 로저스 대표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쿠팡은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법률상 미국 기업이 투자한 한국법이 지난 7월 말에 저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통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의 활동을 한국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어느 기업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이래요. 아, 쿠팡이 미국 기업이었구나. 제가 한국에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국 법인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the 됐습니다.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끊으세요. violation of law. 네, 쿠팡의 전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지는 우리는 미국 회사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 법인이고 그러니 미국의 관할입니다. 라는 취지로 선을 명확하게 지금 긋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실제로 미국 조야에 이번 건을 갖고 로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지난 23일 이 트럼프 1기 안보 보좌관이었었죠.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한국이 미국의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유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중국의 위협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미국 기업에 이럽니까? 라는 취지로 글을 올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오브라이언뿐만이 아니라 데럴 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이죠. 데럴 이사는 기고문을 씁니다. 이 한 보수 매체에 기고를 뭐라고 하느냐. 한국 정부가 애플, 쿠팡, 구글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고문을 올려요. 이게 윤영걸 대표님. 제가 무슨 뭐 쿠팡이 직접 미국에 누굴 만났어요라는 걸 찰칵 찍은 건 아닙니다만 이거 로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한 생각입니까? 뭐 로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작년에도 거의 공개가 됐잖아요. 미국 관계에 로비한 것만 해도 뭐 150억이 넘는다고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거를 오히려 미국 가서 미국 형한테 가서 이르는 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할 때부터 2021년부터 쿠팡이 계속 그 압력을 행사해서 대기업 집단 지정을 못하게 된 계기가 중 하나죠. 그러니까 또 바꿔보면은 삼성이나 SK나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 또 차별받았을 때 또 우리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또 미국에다가 항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우리 뭐 불법 미국 입국자 같은 갑자기 구속됐다든지 그런 문제도 그렇고 한미 통상 이슈가 계속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화를 내고 하지만 또 김범석 동생까지 뭐 국회 출석해라 뭐 네. 요구하고 집안에 대한 압력 갖고 강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흥분보다도 길게 보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영업정지 내리고 뭐 하는 것 조항이 좀 해야 되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징벌적 벌과금을 얼마 정도 물릴 수 있는지 우리 법 조항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도 쿠팡처럼 좀 유통산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족쇄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쿠팡이 그걸 제일 무서워할 겁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집단도 뭐든지 조항을 바꿔서 쿠팡 지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 규제를 풀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국 쿠팡하고 같이 경쟁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귀에 실 못 매달잖아요. 그쵸. 바늘 허리에 바늘 못 매달잖아요. 네. 예, 아무리 공항 갈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자동차로 뛰어갈 때 자동차 키 없이 몸만 뛰어간다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쿠팡에 너무 흥분해 있다. 쿠팡이 저는 행동은 예견된 거고 당연한 거다. 우리 스스로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좀 풀고 길게 좀 보고 준엄하게 좀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쿠팡이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이 좀 괘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감정적인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성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적인 액션과 제도적 규범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쿠팡이 미국에 로비하는 거 몰랐느냐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쿠팡이 미국에 얼마 정도 로비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자료는 이 미 상원 로비 보고서, 미국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미 행정부랑 의회에 2021년부터 토대로 봤을 때 대략 우리 돈 156억 정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로비한 금액 요거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 준비위 있죠. 그 취임 준비위에도 한 100만 달러 정도는 냈다라는 거예요. 한 15억 정도를. 이 외에 뭐 백악관, 국무부, 무역대표부 등등등 다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 만나는 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오늘 국민일보는 일면에 그래서 이 기사를 올렸어요. 미국 기업 쿠팡, 한미 통상 갈등 불씨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올렸습니다. 최천일 교수님,
한미 통상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네. 미국도 자신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뭐 전 백악관 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의원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로비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이 본질은 아무튼 뭐 윤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개인보호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뭐 흥분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국민 정서는 대단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지난달 11월 29일 나타나고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김범석의 행동이라든지 쿠팡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건 그거인 것이고 지금 정보가 유출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다뤄나가면 돼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저 백악관 전 보좌관이나 의원의 얘기인 것이고 이 개인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 무슨 대단한 미국의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개인 자격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미국 의회 자격도 아니라고요. 괜히 그 사람들 말에 우리가 전혀 무슨 뭐 굳이 개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김범석 의장은 아무리 자신이 미국 기업의 뭐 임원이라 하더라도 저런 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아까 봤잖아요. 저 화면에. 미국 사람,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뚝 내세워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흥분 안 하면 이상하죠.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국력을 가지고 징벌을 해야 돼요. 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관련된 법이. 네. 물론 그 대신 이제 앞으로 정말로 징벌적 배상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겠죠.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흥분해서 자칫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성을 찾고 제대로 따박따박 고쳐 나가야 된다. 추궁할 거 추징할 건 다 추징을 하고 처벌할 건 다 처벌을 하고 따박따박 나가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지금 말씀이셨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죠. 중앙일보 같이 보실까요? 쿠팡 TF 차관, 지금까진 과기부 2차관이 이 주재하는 거였었는데 차관 대신에 직접 이 배경훈 부총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 장관회의에서 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여기 좀 볼까요? 대통령실 직원 쿠팡 접촉 파악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 지금 이 로비하는 것처럼 혹여나 대통령실에 우리 정재계에 접촉해서 또 뭐라고 또 로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일절 만나지 마세요. 금지령을 내렸고요. 혹시 이미 만난 사람 있어라는 여부까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거 제대로 조사를 안 하면 국민적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제대로 된 조사를 모두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맛돌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여의도의 맛집 채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뭔지. 속박권, 의전 논란 김병기 전 보좌진과 진흙탕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정말 1일 1의혹입니다. 매일같이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벌써 나온 의혹만도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나온 의혹들입니다. 쿠팡 대표랑 70만 원짜리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하나 먹었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죠.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 2박 3일 호텔 숙박권 받았다는데요. 물론 적절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1박에 34만 원짜리라고 또 본인은 반박을 했습니다. 가족이 해외 나갈 때 이거 의전 요구했다는데요. 편의 요청을 이 보좌진 측에서 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제공을 받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역구 대학병원에 대기 없이 가족 진료를 요구했다. 진료 특혜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선 난 보좌진한테 예약만 부탁을 했지 의전까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4건이죠. 여기에 지금 일각에선 다른 의혹도 지금 취재 중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의혹이 지금 쉬지 않고 그야말로 뭐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고 있느냐. 이 의혹의 제보가 다 한 군데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왜?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보시죠.
1년 묵은 악감정이 터진 거다. 김병기 보좌진 막장 폭로전의 전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퇴직한 보좌진들이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는 게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예요. 악감정을 가진 보좌진들이 언론사에 다 지금 하나하나 살라미처럼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라는 건데,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오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같이 보시죠. 대략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보좌진들 단톡방을 봤던 이 단톡방의 이름이 여의도 맞돌이더라라는 거예요. 보좌진 6명이 하나의 단톡방을 만들고 있었고 이 단체 대화방의 이름이 여의도 맞돌이인데 여의도 맞돌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있었느냐? 12.3 비상계엄 당일에 오간 얘기들. 일단 뭐 얘한테 전화해야 되네. 뭐 어쩌고저쩌고라 못 들었을 테니 저희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민주당 다 깜빵 가는 거야? 나 짐 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들 여기에 더해서 본인에 대해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신들 카톡방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사람 B가 아니가? 아 근데 이 B 왜 안 와? 라고 하면서 육두문자까지도 등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들을 직권 면직을 시켰는데 그래서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 여기저기 불순한 의도로 지금 제보를 하는 겁니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특히 집권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네. 불미스러운 일을 여러 가지로 연루됐다는 게 개탄을 금할 수 없어요. 뭐 고가의 뭐 호텔 뭐 이용권이라든지 뭐 쿠팡 뭐 접대라든지, 그것도 쿠팡 접대도 그냥 순수하게 얻어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국정감사 전에 요새 쿠팡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만나가지고 보좌진 취업을 쿠팡에 했는데 그 사람들 빨리 자르라고 압력을 행사하라고 지난 9월 5일 만난 거예요. 그런 의혹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럼 거기에 확인이 안 해명 됐습니다.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줄줄이 뭐 병원 뭐 그 예약부터 진료부터 줄줄이 사탕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 일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치고 왜 기자들한테 상처에 소금 뿌리냐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좌진이 달을 가르쳤으면 달에 대해서 문제를 해야 되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가락이 기냐 짧냐, 왜 손톱을 깎았냐 안 깎았냐 이거 갖고 떠드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잖아요. 블랙 요원 관리하던 사람이고 지금 역정보로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하는데 저는 저걸 보니까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족이 얼마나 보좌진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했으면은 보좌진들끼리 저렇게 사적으로 저런 대화를 했을까? 제대로 국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면 보좌진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보좌진들이 여의도 맞돌이라는 개인 그 카톡방이 아니죠. 그 텔레그램 방에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또 빼내가지고 보좌진들은 부인이 또 계정을 도용했다고 하는데 그 도용한 계정을 빼내가지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는 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내란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억지로 보좌진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정보 작전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빨리 원내대표 사퇴하시고 국회의원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반성이 필요한데 아직도 사과할 생각은 없고 저렇게 국정원이 저 대북 작전하듯이 지금 작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혹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아닌 건 아니다. 근데 이거는 금액이 좀 부풀려졌다. 다만 부적절한 건 인정하고 사과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SNS만 사과했지 네. 국민들한테 직접 공적으로 나와서 사과는 전혀 안 했죠.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게 사과지. 말씀이에요. SNS에 뭐 미안하다 몇 마디 쓴 게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살짝 화가 나셨어요. 네. 이거 사과해야지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지금 오히려 이
퇴직한 보좌진이 왜곡해서 상황을 왜곡해서 짜맞춰서 지금 얘기를 제보를 하니까 마치 그럴듯한 그림으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보좌진이 없는 걸 아예 완전히 만들어서 조작한 게 아닌 이상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한테 부당이익을 제공받은 거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주진우 의원, 문제의 핵심은 김병기의 비리와 갑질 아니냐. PS, 보좌진이 단체방에서 욕을 하면 그럼 본인은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청일 교수님, 아예 없는 얘기를 100% 만들어서 한 게 아닌 이상 보좌진이 단톡방에서 욕한 거랑 본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야? 라는 얘기예요. 별개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이 보좌진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만 분명해 보여요. 보좌진과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비단 김 의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계속 거의 일일 일건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보도된 게 이제 쿠팡 임원 만나서 내 보좌진 했던 사람 잘라라, 뭐 이제 해임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건 이미 보도가 됐던 거고, 이제 거기서 그치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악연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팩트란 말이죠. 이게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도. 네. 이 상황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갈래를 치기 마련 아니에요. 모든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본질이 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특혜를 받거나 의전상에 어쨌든 좀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본질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팩트다,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뭐 갑질까지는 저 이거 단정은 안 내리겠어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것도.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도 있는 것이고 보좌진들의 주장도 있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해 와서도 많이 가는 분위기인 것만 틀리게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제 처신을 잘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명히 사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게 맞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보고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상황을 보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자꾸 다른 식의 격가지로 한다고 이 문제가 덮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큰 줄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의원으로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히 하고 사과할 건 좀 제대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대화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사실 제대로 좀 열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보좌진들도 이 대화 공개가 된 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했어요라고 문자를 공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보시죠. 김 원내대표 부인이 텔레그램 계정 도용했습니다. 옛 보좌진 김병기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좌 직원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도용당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같이 보실까요? 보좌 직원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네, 김병기 의원 부인이 우리 막내 보좌 직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설치해서 마음대로 이 계정을 설치하면 그 대화 내용이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취득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등등으로 인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법적으로 맞대응합니다. 하고 나섰어요. 근데 여기서 든 의문이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적법하게 취득을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면 대화에 그 단톡방 대화에 있었던 6명 중에 1명이 직접 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적법하게 또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김병기 의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적법하게 취득을 했는지 여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그래서 그 증거를 증거로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조금 이제 넓은 범위로 쓸 수가 있긴 한데 네. 형사에서는 엄격하게 보거든요. 엄격하게 보고 있고 지금 저게 이제 그 계정 자체를 본인들이 주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통신비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네.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때 수집된 증거들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의문이어가지고 일단 김병기 의원 측이 주장일 뿐이라서 저는 사실 저 말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일방이 뭐 본인이 이제 그거를 추출을 해서 줬다. 네. 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그냥 오픈되어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됐다. 이 정도 네. 아닌 이상은 그 안에 이제 휴대폰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도 이제 그걸 만약 임의로 설치를 해서 이제 만약 그 정보를 추출을 해낸 것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적법하게 얻기가 사실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좀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아마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이 법정에서 좀 가려지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이 상황까지 갔으면 고소해 뭐 맞고서 하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잠깐 이게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이었었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예.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요거는 좀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자숙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김병기 전 보좌진 가족 난도질 여기 박지원 김 더 자숙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박지원 의원은 일단 당내 약간 중진이죠. 근데 박지원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비위 폭로에 적반하장 맞대응, 당내 원내대표 영이 서겠나라는 얘기가 익명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정도 되면 다선에다가 뭐 연장자인데다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좀 자숙해야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당내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히 원내대표인데 섣불리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실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익명으로 이거 근데 문제는 원내대표 영이 이게 서겠어요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희 지금 이 방송 중에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저희가 방송이 되고 있죠. 유튜브 댓글 질문으로 뭐가 나왔느냐. 오늘 정청래 대표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라는 얘기가 지금 유튜브 질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요거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언급을 할 것 같아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 쪽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계속 이제 아직은 일파만파로 이제 계속 확산되는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불리하게 이제 여론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대표로서 언급 안 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안으로 이게 정치 현안이 되는데 지금 벌써 여기서 10분 이상 다루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 같고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박지원 의원처럼 아마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좌관 했었어요. 보좌관 생활을. 네. 직접 국회에서 했었는데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가 각 방마다 다 달라요. 하나의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바로 옆방이라도 전혀 다른 세계들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의원과 보좌진과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다 있잖아요. 급수가 다 다르고. 통칭 보좌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아주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아슬아슬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 조직에서도 비서와 이제 그쵸. 모진사가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의원들도 그렇고 정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저런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건 뭐 사족 같은데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 김병기 의원 한 명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자신의 처지를 좀 되돌아보는 계기도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청와대 이 마이크 앞에 딱 서 있는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어떤 기사인지 같이 볼까요? 인천 계양에서 성탄 예배 국민의 온기닿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 얘기인데? 라는. 근데 왜 김남준 대변인이야? 사진 같이 보시면 어제 성탄절이었죠. 어제 성탄절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같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어깨에 이게 기대면서 상당히 이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통상 이 사진은 대통령실이 찍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취재진이 같이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보통 사진을 제공할 때 이 사진 프레임상에 여기만 줌해서 찍을 텐데 싶은데 여기에 거의 비슷한 크기로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김남준 대변인도 인천 계양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성탄 미사를 드리러 가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여기에 갔네 라는 건데 대변인이니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성탄 예배 드리러 인천 간 이 대통령 출마설이 돌던 대변인이 동행했네요 라는 겁니다. 김남준 대변인 인천 계양지검 공석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출마설이 돌았는데 하필 그 대변인이 이 일정에 또 인천 계양에 같이 갔네 라는 거예요. 이거 윤영걸 대표님. 조선일보는 출마설이 도니까 밀어주려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가 사실 괄호 속에 좀 들어 있습니다. 뭐 오비 일학이고 뭐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속 보인다고 봐야죠. 김남준 대변인이 네. 방송 기자 출신인데 인천 계양을 지금 국회의원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 할 때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죠. 그래서 계속 출마설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진을 뿌렸는데 대통령 부부만 초점을 잡은 게 아니라 옆에 김남준 대변인도 앉은 거를 사이좋게 3명을 이렇게 찍어서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구민들한테 김남준 대변인이 출마하니까 여러분도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탄절이면 순수하게 성탄절 아기 예수 태어난 축하하는 좀 낮은 곳으로 임하는 네. 어제 간 교회가 또 그 노숙자들 그쵸. 그런데 섬기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거든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또 출마 예정설이 도는 사람을 옆에 앉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다. 그렇게 좋은 모습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비락으로 좀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최은석 대변인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직접 그 출마 예상이 되는 사람들 이 대변인을 대동한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준 대변인이 본인이 직접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좀 올렸습니다. 그간 격조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바빴는데요. 모두 다 행복한 성탄 되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 참 이 좋은 날 야당이 갑자기 난데없이 선거 개입을 운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좋은 날 모처럼의 포스팅에 부득이 입장 한 줄로 마무리를 합니다. 휴일 당번이 선거 개입이란 이해 못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대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 매일같이 360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일정에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대변인도 당번이 있습니다. 언제는 뭐 월수금은 나, 화목토는 너, 뭐 이런 식으로 당번이 정해졌는데 마침 어제 당번이 난데 성탄절 당번이 나여서 간 거지 왜 이걸 확대 해석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최 교수님.
제가 볼 때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냥 네. 정치라는 게 모든 게 해석의 영역이고 이제 추측의 문제인데 오히려 저 김남준 대변인이 저 출마하려 오히려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김남준 대변인이 더 띄워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남준 대변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많이 보니까 알지만 저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이 아끼는구나라고 알려준 격이 됐어요. 김남준 대변인으로서는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저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아주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결국 저건 김남준 대변인이 글쎄 모르겠어요. 개항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내년 6월 달이고 그동안 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대변인이 같이 간 건데 그것마저 그렇게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야당이 김남준 대변인을 나오나 본데 하고 좀 띄워주는 형식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아직 한 6개월 남았죠.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대략 한번 3, 4개월이라고 봐야 될 건데 이 3, 4개월 안에 출마 선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 셋이 무슨 공통점이야 싶은데 기사 같이 보실까요? 여에 함께 맞서야 접점 찾으려는 장한석이다.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을 합쳐서 장한석이다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지금 썼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맞아. 어제 안 그래도 방송할 때 그 얘기 나왔었지. 한동훈 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한 장동혁 대표한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 여기에 한지아, 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도 동지가 되자는 뜻이죠? 라고까지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방송 뒤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친한계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대표님 관련된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는데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 혼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약간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한동훈도 누구도 다 어느 누구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조선일보는 장한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아일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꿈틀대는 장동석, 필버 통일교 특검 고리로 보수 연대론. 장한석인지 장동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장한석이든 장동석이든 관건은 느낌이 지금 이 세 사람 뭉치는 거야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뭉칠까요? 저는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필리버스터 이후에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기록을 남기고 통일교 특검도 공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연대, 보수 연대,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할 움직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 85년 2월 12일 날 그때 12대 총선 때는 김대중이라는 사람하고 YS 둘이 앙숙이지만은 손잡고 신당 돌풍을 일으켰어요. 네. 그때 광화문 서울고등학교 있을 때 이민우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을 당선시킨 그 현장에 제가 유세 현장에 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 돌풍을 일으키려면은 네. 기본 조건이 뭐냐? 자기부터 희생해야 돼요. DJ YS가 결정적일 때는 손잡고 자기 패를 놨거든요. 현의 살수라는 말이 있어요. 낭떠러졌을 때는 손을 놔야 돼요. 근데 저 세 사람 중에 손 놓을 사람이 있을까? 네? 손을 꾹 쥐고 있지 네. 여기 동전 하나 주려고 손을 펼 사람이 저 중에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친윤, 반윤, 12.3 계엄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부터 좀 풀어야 되는데 아직 큰 그림을 그리기는 세 분 다 아직 정치적인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셋 다 자기를 좀 희생하려는 생각을 갖고 뭉쳐야 되는데 다 내 거는 내 거고라는 생각이면 뭉쳐지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단골 손님이에요. 오늘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나쁜 산타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성탄 동심마저 깬 트럼프입니다. 통상 좋은 일로는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 성탄절 아이들 동심을 깨트렸다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Santa has a tracker on him.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not infiltrated, that we're not infiltrating into our country a bad Santa. What would you like Santa to bring? Not coal. No, you don't want coal. Well, coal is, you mean clean, beautiful coal. No, coal is clean and beautiful. Please remember that. Well, Merry Christmas.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Is it 7? It's marginal, right? 네. 어제 있었던 성탄절에는 2025년 성탄절에는 우리는 나쁜 산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돼. 라면서 나쁜 산타도 있나? 아이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선물로 석탄이 들어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오히려 이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석탄은 아름다운 거란다. 라는 이해하기 힘든, 아이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2018년에 1기 때도 아직도 산타 믿니? 7살이한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좀 동심을 좀 부수는, 무시하는 뭐 그런 대화이긴 한데 저는 저걸 보면서 네. 트럼프는 자기 정책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24시간 365일 설득한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닌가. 불법 침입자 막는다. 불법 산타 막는다. 그 외국인 불법 출국 한다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 또 네. 석탄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석탄에도 중요하다고 산타 어린애한테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은 야 트럼프의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 굉장히 집요하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트럼프한테 좀 배울 것도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입니다. 동심 파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배워야 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